사샤의 오디오북. 흡혈귀 드라큘라. 성아는 온통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쁜 엘리제 공주가 까닭을 모르는 묘한 병에 걸려 날이 갈수록 토실토실하던 살이 빠지고 몸이 몹시 쇠약해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거 참 이상한데 어떤 특별한 병의 증세도 보이지 않는데. 진찰을 했던 의사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병의 원인을 밝히지 못한 채 애만 태우고 있었습니다. 성주는 무척 걱정하면서 그렇게 누워있지만 말고 바깥 바람을 쏘이며 꽃 동산이라도 거닐어 보는 것이 어떠냐. 어머니 역시 아버지인 성주 못지않게 딸에 대한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공주야, 이것 좀 먹어보려무나. 그렇게 하루 종일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있으면 어디 기운을 차리겠느냐 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엘리자 공주에게 권했지만 아무것도 먹고 싶지가 않아요. 입맛이 없어요. 하고 공주는 막무가내로 아무것도 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성안의 그 누구보다도 성주와 어머니는 아침 저녁으로 엘리제 공주의 방을 찾아와 병 간호를 하고 심히 염려를 하였지만 공주의 병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더욱더 심해져 가기만 했습니다. 몸은 바짝 야위였는가 하면 피부에는 핏기마저 없어 마치 초로 만든 인형과도 같이 비실비실 기운을 차리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사는 만물 박사처럼 세상 일을 잘 아는 노인 한 분이 성으로 찾아와 성주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걸어냈습니다. 성주님, 서울에는 병의 이름도 모르는 묘한 병을 잘 고치는 유명한 의학 박사님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체 마시고 그분을 불러다가 공주님을 진찰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거 참 좋은 소식이군. 그럼 곧 그 유명한 박사에게 사람을 보내도록 해야겠군. 성주는 이렇게 대답하고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신하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명령을 받은 신하는 재빨리 네 마리의 말을 끄는 마차를 타고 손살같이 서울로 향했습니다. 이윽고 닷새가 지난 후 고대하고 있던 유명한 박사가 성에 당도하였습니다. 간단히 성주에게 인사를 올린 박사는 곧장 엘리제 공주의 방으로 가서 자세히 진찰을 했습니다. 이상한데? 별로 대단치 않은 병 같군. 이렇게 혼자 중얼거리면서 박사는 공주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이것이 무엇일까? 하고 외치며 공주의 목에 있는 희미한 상처를 가리켰습니다. 도대체 이 상처는 어떻게 난 것이지요? 하고 박사는 대뜸 공주에게 의심쩍다는 듯이 물어봤습니다. 저도 몰라요. 잠들고 있는 사이에 벌레가 물었는지도 모를 일이에요. 엘리제 공주는 갸냘픈 목소리로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그 상처는 확실히 보통의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불그스름하게 부풀어 오른 데다가 그 언저리는 물렁물렁하고 하얗게 핏기가 가시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상처는 벌레에 물린 것 같지 않았고 또한 종기가 난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리 눈여겨보아도 이상한 일이야. 이 상처의 원인은 알아낼 수가 없군. 박사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엘리제 공주의 방에서 나온 의사는 성주와 부인에게 이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진찰해본 결과로는 공주님은 심상치 않은 어떤 괴물의 습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공주의 목에 있는 상처는 흡혈귀에게 물린 흔적이 틀림없습니다. 뭐라고? 흡혈귀? 아니 그럼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귀신 말인가요? 성주와 부인은 겁에 질려 얼굴이 새파래지며 부들부들 떨고만 있었습니다. 박사님, 일생 소원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공주를 살려주십시오. 의사 선생님, 내 딸이 흡혈귀의 먹이가 되다니 그럴 수 없지 않아요? 선생님은 나라에서도 이름난 의학 박사이오니
제 딸 아이를 살릴 수 있겠지요? 엘리제 공주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애원했습니다. 참 안 됐습니다. 불쌍하기는 하지만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으니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드디어 박사는 한 묘안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는 성주의 신하들을 시켜 포도 빛깔의 마늘꽃을 많이 따오도록 했습니다. 흡혈귀는 본래 마늘 냄새가 나는 곳에는 가까이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박사는 공주가 있는 방의 창문을 모두 빈틈없이 단단히 닫은 후 창문의 틀뿐만 아니라 방문의 틈까지도 마늘꽃으로 강하게 문질렀습니다. 방 안은 온통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고약한 마늘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늘꽃으로 화환을 만들어서 엘리제 공주의 목에 감고 가슴에는 금으로 만든 십자가를 붙들어 맸습니다. 자, 이제 준비는 다 됐어. 오늘 밤부터 모두들 교대로 잠을 자지 않고 공주님을 지키기로 하는 거야. 그런데 불침범도 약한 하녀로는 안 돼. 힘이 센 남자만이 잠을 자지 않고 지켜야 해. 이렇게 박사는 말했습니다. 이윽고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주의 방이 있는 윗방에서 불침범을 서고 있는 박사와 신하가 갑자기 기진맥진할 정도로 졸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무릎을 쥐어박는가 하며 눈을 마구 비비면서 졸음을 쫓으려고 애를 썼지만 웬일인지 눈꺼풀이 덮어져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끝내 잠이 들려고 한 그 순간 으악! 하고 외치는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저 소리는? 박사와 두 사람의 사나이는 깜짝 놀라 일어나서 문을 박차고 공주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공주님, 무슨 병고라도! 하고 소리치면서 들어선 방 안에는 하얀 안개 같은 것이 자욱히 끼어 있었습니다. 더욱이 그 뽀얀 안개 속에 커다란 검정색의 박쥐 한 마리가 파닥파닥 날개를 치며 창문 밖으로 사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 박쥐! 하고 외치며 한 신하가 창 곁으로 쫓아갔으나 어느새 박쥐는 멀리 사라지고 만 후였습니다. 자욱한 안개로 인해서 공주의 모습은 어슴푸레하게 보였을 뿐이지만 박쥐의 몸뚱이는 거무튀튀한 이상 야릇하고 창백한 색깔을 지니고 있어서 뚜렷하게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박쥐! 그 박쥐가 바로 귀신이야. 공주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야. 박사는 이렇게 외치면서 자세히 방 안을 살펴보니 단단히 잠궈 놓은 창문은 열려 있었으며 엘리제 공주의 몸뚱이는 비스듬히 창문에 걸려 늘어져 있었습니다. 공주님, 공주님! 하고 박사가 창문으로 다가왔습니다. 아! 박사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다른 신하인 두 사나이들도 공주의 늘어진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박사는 공주의 가슴에 손을 대봤습니다. 숨이 끊어졌군, 가련한 공주. 하고 그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공주의 가슴에 메어놓은 십자가도 목에 감아놓은 마늘꽃 화환도 산산조각이 나서 방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토록 주의를 기울여 공주님을 살리려 했는데 어디 두고 보자. 내 기어이 그 흡혈귀를 내 손으로 잡고야 말 테니까. 박사는 분한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하면서 애처로운 공주의 시체를 안아 침대에 반드시 눕혔습니다. 뒤늦게 공주의 참변 소식을 듣고 달려온 송주와 어머니는 공주의 시체를 보자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선 채 한동안 말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예, 엘리제 공주야.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비참한 꼴을 당했단 말이냐. 어머니는 울부짖으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송주도 이놈 흡혈귀야. 내 반드시 복수를 하고야 말겠다.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이를 갈았습니다. 성주와 어머니 그리고 엘리제 공주의 동생인 로자 공주는 깊은 슬픔 속에서도 별 수 없이 엘리제 공주의 장례를 지내고 시체를 땅 속에 묻었습니다.
엘리제 공주가 흡혈귀에게 죽음을 당했다는 소문은 어느새 성 밖의 마을 사람들에게까지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사건이 있으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공포와 무서움에 떨고 있을 때 이번에는 성 가까이에 있는 부락에서 괴이한 사건이 계속하여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눈 깜짝할 사이에 어린 아이들이 없어지는 묘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분명 정체 모를 어떤 괴물에게 어린애가 납치되어 피해를 입는 사건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농가에서 한밤중에 3대 독자가 갑자기 보이지 않게 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새벽녘에야 잠이 깬 아버지와 어머니는 분명히 옆에서 자고 있어야 할 아이가 눈에 안 띄자 기겁을 하고 놀랐습니다. 종종 이 마을에 아이를 몰래 데려가는 귀신이 있다고 하던데 간밤에 혹시 우리 아이도? 이렇게 생각한 아버지는 곧 들판으로 찾아 나섰습니다. 한참 헤매던 아버지는 이윽고 먼 풀밭에서 아무렇게나 내버려진 아들을 발견했습니다. 얘야, 정신 차려라 하고 몸을 뒤흔들었지만 기절해서 자빠진 아들은 아무런 대꾸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아이의 가슴에 손을 대보니 희미하게나 심장에 고동은 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굴색은 마치 백지와도 같이 하얗게 핏기가 가셨고 온몸은 얼음처럼 찼습니다. 이 부락에서는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괴물로 말미암아 온 부락민이 무서움에 잠시도 오금을 펴지 못했고 땅거미만 스며들면 문을 꼭 잠그고 숨을 죽이곤 했습니다. 괴물에게 말려든 어린아이 중에서도 죽지 않고 요행히 살아남는 아이도 혹 있었지만 대개는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원수놈아, 내 아이를 돌려다오. 내 귀한 자식을 돌려주지 못하겠느냐 하고 울부짖으면서 아이를 잃은 어머니들은 미친 사람처럼 똥곡하며 땅을 쳤습니다. 더욱이 어린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해가 떨어진 후에는 절대로 바깥에 나가서는 안 된다 하고 엄하게 분부하며 집안에 가둬놓고 단속하였습니다. 대개 아이가 유괴를 당하는 것은 해가 진 이후이며 아무리 조심을 하고 문단속을 해도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부락의 젊은 청년들이 모여 회의를 열고 그 괴이하고 악질인 괴물을 없애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만일 흡혈귀를 없애지 못하는 날에는 안심하고 잘 수도 없어. 어린아이를 유괴해가는 것은 분명 흡혈귀가 틀림없다. 그 흡혈귀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날에는 이 부락은 아이들이 없는 마을이 되고 말 거야. 보나 안 보나 흡혈귀는 애들을 마구 납치는 다음 생피를 몽땅 빨아먹을 거다. 그날 밤 청년들은 칼이랑 낫, 총기 같은 것을 들고 흡혈귀가 나타날 만한 곳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나 그 괴물은 여간해서 사람 앞에 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그것도 꼭 한번 여러 무덤이 있는 묘지 한가운데를 커다란 박쥐가 날아가는 것을 보고 누구인가가 총을 한 방 쏜 일이 있었습니다. 총알이 분명히 명중했어 하고 그 청년이 묘지로 쏜살같이 달려갔으나 박쥐는 공중에서 한 바퀴 제주를 넘더니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휙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거 참 이상한데 분명히 총알이 그 박쥐의 몸뚱이를 꿰뚫었을 텐데 잡기만 하면 요절을 내주려고 했는데. 그런 일이 있은 후 며칠을 두고 계속 매일 밤마다 숲속에서는 늑대 짖는 소리가 멀리서 불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거 참 기분 나쁜 소린데 이 근처의 산에선 늑대라고는 볼 수가 없었는데 이상한 일이로군. 불황민들은 이 얄궂은 늑대 소리가 메아리처럼 들려올 때마다 온몸을 오싹해 하면서 겁을 냈습니다. 참다 못한 불악의 사냥꾼들이 떼를 지어 산 언덕 깊은 숲속으로 늑대를 잡으러 갔지만 들개 한 마리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밤의 일이었습니다. 마을에 사는 한 아낙네가 부슬비를 내리는 언덕길을 지나가다가 하얗게 소복을 한 젊은 여자가 머리카락을 풀어헤치고 바람처럼 묘지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것이 뭘까?
도깨비인가 사람인가? 그 아낙네는 겁에 질려 엉겁결에 도망했습니다. 아낙네는 집에 돌아오자 집안 식구들과 이웃 청년들에게 파래진 얼굴로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는데 그 으슥한 묘지를 향해 걸어간 여자는 틀림없이 사람이 아닌 귀신인 것 같아. 몸이 오들오들 떨리고 겁이 나서 가까이 다가가서는 보지는 못했지만 그 얼굴 생김새 등이 틀림없이 죽은 엘리제 공주의 얼굴과 닮아 있었어. 이 소문은 순식간에 마을의 구석구석에 퍼졌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성주는 대단히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박사와 의논을 했습니다. 박사는 엘리제 공주가 끔찍한 죽음을 당한 후에도 성주의 부탁을 받고 그대로 성 안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박사, 우리 엘리제 공주가 죽은 후에도 땅속에서 편히 잠들지 못하고 그 혼이 떠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소. 소문에 의하면 하얀 소박을 한 엘리제 공주를 묘지 근방에서 봤다고 하지 않소? 이렇게 성주가 박사에게 입을 열었습니다. 박사는 성주의 말에 대꾸하며 서서히 입을 열었습니다. 실은 성주님에게 벌써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드리지 않은 것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속으로 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엘리제 공주는 귀신이 되어 그 유령이 무덤 밖으로 나와 민가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상한 것은 엘리제 공주가 숨을 거둔 날 밤에도 공주는 스스로 창문을 열어 젖히고 흡혈귀가 싫어하는 마늘꽃 화환과 금 습자그를 모두 팽개치고 흡혈귀를 맞아들인 점입니다. 즉 그때 이미 공주는 흡혈귀의 피가 몸에 섞여 마술에 걸린 것처럼 그 괴물의 명령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아마도 지금쯤 공주는 완전히 다른 한 흡혈귀가 되어 불악의 애들을 훔쳐내어 피를 빨고 있을 겁니다. 흡혈귀란 이렇게 전염되어서 늘어가는 것이니까요. 박사의 이야기를 들은 성주는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하느님이시여, 제발 악마로부터 내 딸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고 양손을 모으고 일어서서 눈을 지그시 감고 한참 동안 기도를 올렸습니다. 박사는 우선 엘리제 공주가 정말로 흡혈귀가 되었는가 어떤가를 염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5, 6명의 사람을 거느린 박사는 엘리제 공주를 묻은 묘지로 가서 등불을 밝혀놓고 무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쯤 무덤을 봤을 때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송장을 넣은 관 뚜껑을 떼어 속을 보니 관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거 참 귀신이 고칼 노릇이군. 부하들은 넋이 나갈 정도로 질겁을 했습니다. 그 중의 한 사나이가 박사님,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일이군요. 공주님의 시체가 없으니 말입니다. 하고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분명히 공주님은 흡혈귀가 된 거야. 흡혈귀란 놈은 밤에만 마력이 발동하므로 낮에는 무덤 속에 파묻혀 있다가 밤만 되면 묘 밖으로 나와 설치고 다니면서 사람의 피를 뽑아 들여 마시는 거야. 그럼 내일은 낮에 한번 와보자꾸나. 박사 일행들은 처음 그대로 관 뚜껑을 덮고 그 위에 흙더미를 만들어 놓은 후 곧 성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 이튿날 낮에 박사 일행은 또다시 묘지로 가서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분명히 어젯밤에는 텅 비어 있었던 관 속에 이번엔 엘리제 공주의 시체가 차분하게 눕혀져 있었습니다. 참 괴이한 일이로군 하고 박사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박사님, 시체를 파묻은 지가 열흘이나 되었는데 마치 산 사람처럼 얼굴이 불그스레하고 죽었을 당시보다 혈기가 좋고 살도 찐 것 같군요.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자 박사는 글쎄, 나도 그렇게 느끼고 있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한 일이야 하고 말했습니다. 박사는 갑자기 송장의 심장 언저리에 대고 에잇! 하고 힘껏 망치로 큰 말뚝을 때려 박았습니다. 박사님, 무서워요. 일행들은 너무나 뜻밖의 일에 기겁을 하면서 외면했습니다. 말뚝은 깊숙이 송장의 심장에 박혔고 엘리제 공주의 입에서는 핏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피가 넘쳐 흘러나옴에 따라 공주의 시체는 창백해지고
급작스럽게 살이 빠지며 시무룩한 얼굴에는 핏기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박사님, 공주의 시체에다 너무 심한 행위를 한 거 아닐까요? 하고 한 사나이가 묻자 모르는 소리 그만해. 공주 몸뚱이에 스며든 흡혈귀의 마력을 없애는 데는 심장에 말뚝을 박는 방법밖에는 없어. 이제 공주님께서도 편히 천국에 갈 수 있을 거다. 박사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박사는 공주의 관에다 흙을 덮고 나서 기도를 했습니다. 엘리제 공주님, 부디 이 세상 일일랑 모두 잊어버리시고 영혼이 남아 편히 잠드소서. 성으로 돌아온 박사는 성주에게 흡혈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성주님, 이젠 안심하십시오. 엘리제 공주는 흡혈귀의 마력을 물리치고 천국으로 가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엘리제 공주의 혼이 구원을 받은 것은 알고 흡혈귀가 언제 어디서 설치는지 모르는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흡혈귀란 놈은 무서운 마력을 지니고 있으며 어떠한 모양으로도 둔갑할 수 있고 힘도 20-30명 이상을 당해낼 수 있는 장사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피를 빨아먹으면 먹을수록 힘이 솟구치는가 하면 결코 죽을 일이 없다는 참으로 무서운 괴물입니다. 박사, 언제 또 그 흡혈귀가 우리 성에 스며들지 모를 일이 아니겠소? 그러니 남은 로자 공주를 부디 잘 지켜주시오. 하고 성주는 눈물이 글썽한 채 박사에게 애원했습니다. 성주님,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저의 목숨을 걸고 로자 공주를 보호하겠습니다. 하는 말을 남기고는 어쩐지 의심스럽다는 얼굴을 하면서 박사는 곧 로자 공주의 방으로 가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로자 공주의 목에는 이미 붉은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아, 내가 한 걸음 늦었구나 하고 탄식하면서 공주에게 물었습니다. 어제 저녁녘에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없었나요, 공주님? 별로 특별한 일은 없었으나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아주 향긋한 냄새가 풍기더니 검정 외투 같은 옷을 입은 사나이가 와서 부드럽게 저희 목에 입을 맞췄어요. 그건 꿈이 아닙니다. 당신은 흡혈귀에게 죽은 언니처럼 놀림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정말인가요? 공주는 무서움에 몸서리치며 온몸을 떨었습니다. 공주는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분명히 로자 공주는 얼굴색이 나쁘고 그 어느 때보다도 파리하게 보였습니다. 사실인즉 간밤에 흡혈귀가 공주의 방에 스며들어 피를 빨아먹은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박사는 곧 로자 공주의 방에다 전처럼 마늘꽃을 많이 가져다 놓고 고약한 냄새가 물씬 나게 했습니다. 또 공주에게는 마늘 알맹이로 만든 목걸이를 걸게 하고 다시 금 십자가를 달게 했습니다. 설령 벼락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절대 창문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마늘 목걸이와 금 십자가를 한사코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만 가지고 있으면 흡혈귀는 결코 공주님에게 가까이 올 수가 없습니다. 박사는 로자 공주에게 엄한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공주 바로 옆방에 힘센 사나이들을 불침번으로 세워두었습니다. 처음엔 무서워서 잠을 이루지 못했던 로자 공주가 겨우 잠들게 된 5번째 날이 되는 한밤중 일이었습니다. 덜컹덜컹 하는 요란한 소리에 옆방에 있던 박사와 사나이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박사는 손살같이 공주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사나이도 박사를 뒤따랐습니다. 로자 공주의 방안을 얼핏 보니 창문 유리가 모조리 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마리의 커다란 늑대가 침대 위에 누워있는 로자 공주에게 달려들어 막 공주의 목을 물려고 하고 있었고 공주는 온몸을 움츠리며 이를 막고 있었습니다. 늑대 봐라! 박사가 큰 소리로 외치자 한 사나이가 긴 칼을 휘두르며 힘차게 늑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늑대는 휙 하고 천정으로 몸을 솟구치는가 했더니 어느새 창문으로 내려앉아 도망치려고 하였습니다. 박사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손칼을 늑대에게로 던졌습니다. 손칼은 늑대의 뒷발에 명중했습니다. 칼에 찔린 늑대는 컹 하고 외마디 소리를 지르더니
갑자기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 속을 헤치며 바깥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것은 늑대가 아니다. 틀림없는 흡혈귀야. 그렇지만 흡혈귀란 놈은 심장에 말뚝을 박지 않고는 죽지 않는다. 용케 빠져나갔군 그래. 이렇게 박사가 말을 하자 사나이들은 괘씸한 놈, 1초만 더 빨랐더라도 그 괴물을 사로잡는 것이었는데 하고 이를 갈았습니다. 전신에 힘이 쭉 빠진 로자 공주는 힘없이 일어나면서 박사님 미안합니다. 사실은 마늘 냄새가 너무도 고약하여 박사님이 걸어주신 마늘 목걸이를 벗어놓고 잠들어 버렸던 겁니다. 하고 시무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윽고 날이 새어 성뜰락을 살펴보니 군데군데 흡혈귀가 흘린 듯한 핏자국이 눈에 띄었습니다. 박사와 사내들은 핏자국을 따라 흡혈귀의 뒤를 쫓았습니다. 그 핏자국은 산 언덕을 넘어 묘지 쪽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분명 흡혈귀의 핏자국이야 하고 혼자 중얼거리면서 박사는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핏자국은 묘지를 쑥 들어가 이끼가 끼어 오래된 듯한 무덤에 이르렀습니다. 비석에는 500년 전에 죽은 어느 귀족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거다! 이 무덤이 바로 흡혈귀의 소굴이야. 드디어 박사와 그 일행들은 흡혈귀의 소굴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나이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무덤을 파헤쳐 보니 훌륭한 관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송장은 온데간데 없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박사와 사나이들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분명코 흡혈귀는 날이 밝기 전에 다른 잠자리를 찾아 도망친 거야 하며 박사는 못내 섭섭해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후로는 이 근처의 마을에는 흡혈귀가 얼씬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